제주 신강교회 고창진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또 특강에 듣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통해 소통하며 이웃 사랑을 통해 치유와 변화를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목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표선 중에서도 한지동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0년이 돼요. 그쪽에 이제 놀이터가 매복이고, 저 어릴 때 놀이터가 매복이고 바닷가. 그래서 방학하면 겨울방학 가면 매복이라는 산에서 방을 내내 놀고, 여름방학 가면 바닷가에서 아프리카 흑인같이 살았던 삶이죠.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유교인데 사실은 전통적인 유교는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동네에 모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고, 또 신년이 되면 포정명예에서 담배 한 번씩을 사서 와서 포정명예를 보고, 또 장례가 나면 일정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철학관과 같은, 그 당시는 없지만 동네 사람들은 마음 주사 놓고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철저한 유교.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절간으로 가시고, 그리고 해녀이시기 때문에 제사가 끝나면 또 제물을 용왕신에게 바치는 전통적인 인간신. 그리고 또 신구안이 되면 손 없는 남자에서 모든 것들을 청결하고 날 보고 하는 철저한 도구. 그러니까 유교, 불교, 인간신앙, 도구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도 아니고 전통적인 불교도 아니고 민간신앙은 도교도 아니고 한마디로 해서 짬뽕. 그 자체가 제주도 문화니까, 그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짬뽕입니다. 그래서 육지의 문화, 유교 문화하고 제주도의 불교 문화는 다릅니다. 제주도의 유교 문화는 철저하게 민간신앙과 스탑에서 편성된 유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큰 은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은데, 다니는 것 때문에 모든 책들을 마당에 불상하고 있고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누님을 따라서 가끔 교회 한두 번씩 갔었지 갈 수 없죠. 큰 장난인데 제가 갈 수가 없죠. 게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제주도를 떠나니까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단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평신도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제주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선교단체를 개척하면서 30대에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캠퍼스에서 10년 정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또 평신도로서 어떤 그 청년사역과 선교사역을 하기는 제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무시하잖아요. 평신도는 사역을 하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늦은 나이에 신학하고 이제 목회를 접기 시작했죠. 이제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는 캠퍼스에 10년간 헌신하고, 그 다음에 또 10년간 제주도의 학원 선교든지 이런 쪽에서 헌신하고, 또
이제는 또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제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책이 잠깐 소개되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코로나 시대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방감도 사회과도 가니까 그러나 이 산골짜기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주일날 딱 한 번 주일날 방송 설교했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는 공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반대했지만 예배는 공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또 산골짜기 있고 하니까 예배를 권하시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4년간 이제 코로나에서 마음껏 못하니까 공부를 하자 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 미주장신이라고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제주 사회 문화 속에서 이런 어떤 성교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논문을 아예 쓰자 하고 이제 시작해서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주 성교 포럼도 우리 2월달 원래 2월달 이제 첫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강말수 회장님이 오셔서 제가 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 이렇게 앞에서 하는데 그 여기에 보면 제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육지분들이 가면 우리 교회 육지에서 제주 출신들이 이제 축제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제주 여성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어졌다.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의니까 하나만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게요. 우리 성경이 여성 하면 어떤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 아시죠? 돕는 대표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좀 그렇게 외롭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야 된다. 파워포인트.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성경적 관점은 돕는 배필로 여성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좀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남성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종속된 존재이고, 그래서 늘 이렇게 남성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여성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곡되어지고 굴절되는 그런 강의 나눠 드렸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성은 항상 뭡니까? 역사 밖의 존재, 역사 안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 밖의 존재, 또 역사의 주변, 타자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지죠. 종속적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성은 항상 타자의 관점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면 되게 남성 위주,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되게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가끔씩 아까 같이 이제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남성 위주의 어떤 갑작적인 사고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이념 속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가능한 사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여성은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성의 렌즈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게 여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굴절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여성의 어떤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그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신 김동현 전 교수님은 제주도는 특별히 그 삼재 가혹한 자연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바람도 많고 또 홍수 또 바람, 가뭄 이런 어떤 산재에 인해서 가혹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누구가 있었다? 여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모든 노동의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하고 다르게 제주도는 노동의 역할은 절대적인 누구의 역할이냐면 여성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 여성의 이미지 하면 그 자체가 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전적 관점적인 관점은 항상 타자의 개념인데 제주만큼은 결국 이 제주의 삶 중심에는 결국보다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바로 제주도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제주 신화와 여성을 우리가 보면 서사무가는 무가, 아까 무가라는 것은 바로 무당의 노래죠. 그렇죠? 무당의 노래가 500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당의 노래가. 여러분 10편은 몇 편입니까? 150편이죠. 10편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철학,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도덕적 규범이 어쩌면 10편 안에 있는데 물론 뭐 다른 것도 더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0편은 150편인데 150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노래를 가지고 있죠. 500편이라는 것. 이 무가에는 무당의 노래인데 이것은 전부 다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야기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설이나 설화와 같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사 문화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문화는. 그래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존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주 사회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진성기 그분은 이 무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주 역사의 원천이다. 이 무가 500편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제주의 역사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주 역사의 원천이다. 그리고 제주 문학사에 있어서의 문학의 시조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뭐로 보는 게 문학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가를 하나의 문학의 시조로 보고 있죠. 그리고 제주도민의 뭐예요? 사상.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무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 신화를 보면 특징이 뭡니까? 이런 무가 500편 있고 또 많은 어떤 제주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의 특징은 다 누굽니까? 여성신이다. 여성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여성신이 등장하는데 여성신은 되게 뭐예요? 부차적이에요.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지역도 물론 이런 어떤 신화를 갖고 있는데 여성신이 등장하는데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모두가 다 뭐예요? 여성신입니다. 여성신. 여성신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주도는 무슨 사회라는데 목의 사회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삶 자체, 제주도의 역사의 삶 그 자체가 누구나 여성이다라는 평가죠.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 나오는 신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남성 신이 없어요. 스스로 여자를 정한 자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우리 간덕천을 보면 이제 정말 대보름입니까?
자천. 저도 가서 봤어요. 목사도 가서 뭐라 하지 마세요. 좀 봤어요. 그래서 스스로 여자가 되기를 청했던 거잖아요. 자천.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여성 사람. 제주도. 그래서 우리 제주 신화에 나오는 신의 어떤 성격들을 보면 우리 김정숙 우리 교수님은 이 여성 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 당당함과 강인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주 여성이 이거에 이제 투명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여성이거든요. 제주 여성을 하나의 뭐예요? 이야기식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제주 여성은 가장 먼저 말할 때 당당하다. 당당합니까? 아멘. 당당하고 강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억척스러우면서도 지혜로운 생활력. 억척스러우면서 지혜로운 생활력. 그 다음 분명성. 그리고 자주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 들어있다. 이 여성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의 모습 속에서 제주 여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제주 사람들과 삶과 그런 상황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주는 섬이라는 것,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기인한 이 모든 것.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그런 노동의 시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주의 환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제주의 환경 속에서 이런 많은 신화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생사가 늘 어떻게 불안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어디 가서 많이 죽었어요? 바다 가서. 이어도 사나. 네. 그러니까 늘 바다 환경 속에서 남자들은 적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최근 사상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많은 남성들이 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많이 일본이나 좀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어떤 것들이냐 남자의 구제 속에 있었죠. 남자는 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과 노동과 삶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바로 제주의 모습이었다. 이런 여성 신화, 이런 신화 속에서의 여성 신화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제주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제주섬과 한라산 및 360개의 오름을 창조한 여신 누굽니까? 설문대 할머니. 여러분, 아이를 낳게 하고 15살까지 길러주는 삼승, 농경의 여신, 스스로 여자를 청한 자천, 아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명진 동해용군 나니, 집안의 가게를 담당하는 고항 할마, 바느질에 뛰어난 사만인, 하여튼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모든 삶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이런 제주 신화와 여성을 살펴보더라도 결국은 제주 사회는 누가 중심이었다? 여성이 중심인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목계 사회와 여성 중심의 노동에서 세 분은 홍정숙, 송문석, 그 다음 김동정, 그 다음 제주의 자연과 지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의 그 신화, 여성 신화를 볼 때 결국 제주 사회는
무슨 사이다? 모대의 사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김상현의 남사록에서 1628년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여자의 수가 남자보다 몇 배? 3배나 더 많았다. 3배나 더 많았다. 그 다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15세에서부터 29세 남자가 태어나면 15세부터 29세가 급 감소되어집니다. 다 출국하거나 아니면 어떤 남성의 부정. 그러다가 몇 살 때부터 늘어나냐면 49세, 40세 후반에서 또 50대 초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가는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제주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는 자연스럽게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렇지만 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주 사회는 여러 사람의 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제주 사회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 아들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누구 밥이다? 고래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딸을 낳으면 누구를 섬길자? 부모를 섬길 자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딸을 귀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일을 누가 이어가는 것일까요? 딸이 이어가잖아요. 제주도. 며느리가 이어가지 않아요. 어머니의 일이 누가 이어가요? 딸이. 그만 딸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제주에서. 남성이 소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항상 불안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남성은 항상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딸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딸은 누구의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이어갈 수밖에 없죠. 물질하는 것에 물질하는 거죠. 바느질하는 것에 바느질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목의 사회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역사 속의 제주 여성인데 근대화의 교육을 통한 여건이 신장되어지는데요. 짤막짤막하게만 여기서 나눌게요. 우리 근대화는 육지부하고 제주도는 조금 다른데 제주도의 근대화는 언제부터냐면 일본 잠수 기업들, 해녀를 대상으로 잠수 기업자들이 제주 어장에 들어오는 시기를 근대화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 그 시기를 근대화로 봤는데 그것이 바로 1870년대쯤으로 근대화를 봅니다. 이때 이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 구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의 몸부림을 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교육에 있었습니다. 근대 교육에 있어서 여자들의 어떤 인식이 바뀌는 시기, 그때가 이제 근대화의 시기였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렇게 인식이 바뀌지만 여전히 오래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부차적으로 바뀌는 완전히 변한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는 회피적이었죠. 그런 전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던 시기고 그런 교육을 받은 자들이 인식이 변화되어져 가는 시기. 그때가 근대화의 시기인데 그때의 근대화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교육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사고 구조가 고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의 결정적인 유배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박영호와 이승훈. 우리 이 개신교에도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박영호와 이승훈 같은 유배인들이 근대 교육을 경험했던 자들이 여성들의 어떤 그런 개화, 여성들의 어떤 것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신성 여학교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성 학교가 아니에요.
제주도 왜 남성학교를 제일 먼저 안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성여고 나오신 분 많죠? 네, 신성여고. 네. 그래서 제주도가 여성의 교육에 이 박영호와 이승우가 먼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육지의 부에 비해서 제주도 여성이 좀 더 탈구속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교의 지배가 있었지만 육지의 유교는 철저하게 종속적인 개념이 있었지만 구속의 개념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탈구속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더 어떻게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성 모계 사회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일깨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성들의 어떤 것을 일깨우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어떤 가르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성 학교가 아니라 여성 학교, 신성 여학교가 이 박영호와 이승우, 특별히 이 박영호에 의해서 천주교 신부의 라크마 신부와 함께 신성 여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죠. 그걸 통해서 많은 계몽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항상 내가 연구하면서 왜 개신교는 안 됐을까? 항상 이 물음을 던져요. 왜 개신교는 안 됐을까? 천주교는 가장 먼저 이 신성여학교를 통해서 신성여고, 신성여중, 그 다음에 유치원 사회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개신교는 안 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훨씬 더 뭐예요? 제주 사회 속에서의 개신교 역할이 더 커졌을 것인데 라는 그런 아쉬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성교육이 1910년 이후에 여성교육이 확산되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있었고 여러분 하도의 보통학교 야학을 통해서 항일운동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근대화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어떤 권리랄까 여성들의 어떤 신장 이런 것들이 성장했던 시기가 근대화의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잠깐 믿음으로 헌신했던 제주 여성들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우리 첫 번째 제주 개신교 여성 사역은 아무도 내지 이기풍이죠. 이기풍 선교사님의 부인 문탐의 사모가 되겠고, 그다음 동노에서 파견한 이성남 전도인이 되겠죠. 그리고 강주 부인회에서 우리 제주 전도인의 가슴에서 어느 곳에서 협적교회를 섬기게 한 우리 강주 부인회에서 가성한 김경신 전사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정찬 목사님의 선교 활동 그러니까 스스로 뭐에 스스로 스스로 제주의 평신도 사역으로 내려와서 아무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평신도로서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이정의 전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죠. 제주도의 여전도의 연합회를 우리 김예생들이 전도인과 함께 1935년입니다. 그때 이제 서석평 선교사님이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 사역자의 롤 모델 하면은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죠. 그분은 우리가 글을 모르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출산을 도우는 산파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정생활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롤모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고 그 다음 이성광 전도인은 특별히 여성 사역 이기풍 선교사님이 여성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들에게 접근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로에서 누가 그랬어요? 이성광 전도인을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제주의 초창기에 여성들의 영적 멘토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주 여성들이 세워지죠. 제주 여성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호리 공동체와 금성리 공동체 중에 특별히 이호리 공동체죠. 이호리 공동체는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죠. 그렇죠? 김재현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주급병에 걸려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주를 내려오게 되어졌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또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 겐당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것이잖아요. 제주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분이 뭐예요? 어머니였잖아요. 김인의 어머니. 그 김재현 장로의 어머님이 철저하게 아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지켜줬고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그래서 결국 이 공동체가 이기풍 선교사님과 함께 어떤 게 우리가 말하는 제주 성안교회 성례교회가 탄생하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끊겨지지 않도록 이 신앙이 이어지고 교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어느 날 그랬대요. 교회에 안 다니시는데 우리 아들 제사나 장례에 오지 않고 뭐라 하지 마라. 교회 다닌다. 그걸 선포했대요. 그때부터 작은 아버지나 삼촌들이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가 선포했대요. 아들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제사나 장례에 혹시 못 오더라도 와서 절을 안 하더라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선포했대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김재현 어머니가 아들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준 여인이 어머니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어머니 신앙. 그래서 서양 이렇게 말해요. 서양에서 여자가 가면 남자가 간다. 서양에서는 여자가 가면 남자가 따라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송인규 교사님은 남성보다 여성의 신앙이 강하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은 아버지 같지만 어머니의 신앙.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이 세대가. 그 다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시. 아나. 천시인데 이름은 한나인데 그렇죠? 사무엘에 나온 한나인데 이제 아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조천 출신이죠. 조천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자 또 버림을 받고 두 번째 또 남편을 만났는데 또 아들 낳지 못하자가 이제 독생자가 아니고 혼자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착같이 살았어요. 근데 57세, 그 당시 57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57세 때 이성당 전도인, 여자 전도인 영적인 멘토를 받았는지 결국 이풍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그날 자기가 살던 혼자 살면서 착같이 돈을 벌어서 큰 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좀 더 재력가요. 얼마나 살던 그 집을 교회로 헌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천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조천에서 이제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출동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마을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성읍으로 갔어요. 성읍. 그래서 성읍에서 또 자기가 돈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가 6칸을 성읍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 늘어나자 초가 6칸을 다시 교회를 시작할 수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 다시 어디까지 가냐면 모스코 지역 법당까지 갑니다. 법당까지. 네. 법당에도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모슬포 쪽에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전도, 순회 전도를 했던 그 여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인의 어머니, 김지연 장로님 어머니도 소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제주 초창기에 있어서의 그 복음의 역할에서 여전도의 연합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천, 성읍, 그 다음 법화, 그 다음 모슬포 지역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조천교회와 성읍교회는 자기의 집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친 여인이었습니다. 57세예요. 57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법황교회에도 물론 이제 강한준 권사님 하와이 이민을 가서 그 노동을 통해서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법황교회에 시작할 수 있는 돈을 보낸 사람이 있지만 그때의 김민수 전사와 아까 천안나 한 3개월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법황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런 여인이었고 모슬포 지역의 여성들에도 김나홍 우리 고씨라고 했는데 이제 가파도 출신인 것 같아요. 이 고씨는 그래서 제주 여성으로서 최초의 의사면허를 취득했던. 그래서 1.4 국대 때 제주에 내려와서 그가 제주 사회 많은 지역 사회 봉사를 하면서 제1회 남덕상을 수상한 여인이 고씨이고요. 그리고 훈장의 부인이 정순생 훈장의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 보상교회, 용수교회, 중문교회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땅을 팔아서 그 교회의 토지를 사고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 자기의 재산을 헌납한 이 보상교회, 용수교회, 중문교회 출시 산업 이봉준, 강변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계생 전사님 성읍교회, 강계생 전사님이 성읍교회인데 이분도 우리 여전도 연합에서는 기억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우리 서석평 성교사님과 함께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창립되어지고 초대 기장으로서의 여전도의 연합회를 20년 이상을 이끌었던 여인 강계생.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강형신이 같은 사람입니다. 개명한 것 같아요. 강계생. 그러니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도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오리 공동체에서 성안교회, 그 다음 금성이 공동체에서의 우리 금성교회 조범호 지사. 이건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스스로 자생했던 신앙 공동체였는데 조청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첫 시작한 교회가 조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금성이나 우리 성안은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자생적 공동체가 있었고 그 자생적 공동체와 함께 금성과 성안은 주어졌지만 조청교회는 제주도의 세 번째 교회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은 이 천안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조천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천안나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석평 선교사님과 함께 이 제주도에 이렇게 그 당시 15개 교회 230명의 회원이 있었대요. 창립할 때 이때 초대 회장이 바로 강계생 전도인이 바로 초대 회장으로서 이 회를 20년간 이끌었던 그런 조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수 전사 신촌이 유교 집안 출신으로서 이분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 당시에 참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의 연합회 활동도 하고 애국 부인의 활동도 하고 위정 활동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명수 전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끊임없이 나열하다 보면 여러분 제주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자꾸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으로 밀어나가면 안 돼요. 아까도 우리가 설교했지만 제주 선교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초기 제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여성의 리더십은 결국 이 제주 선교의 주체자가 됐다는 것을 보입니다. 주체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주변인 타자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자부심과 함께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종속되어졌고 우리가 주변인이고 그냥 하나의 역할인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의 주체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여성의 역할들. 예, 우리 구약의 여성들과 우리 신약의 여성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나누지 않겠습니다. 우리 미리암, 나합, 두보라 이런 많은 구약의 여성들이, 여러분 미리암은 그 당시에 모세오경의 첫 번째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모세오경에서 첫 번째 여성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의 저항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졌던 자가 미리암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저항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가졌던 자가 바로 미디안이었고요. 그럼 라합은 여러분 알다시피 위험을 감수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위험, 그렇죠? 모험을 감수하는. 결국 믿음은 모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시킨 자가 라합이잖아요. 그럼 두보라, 룻도 가부였잖아요. 그리고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있었을까. 물론 룻기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진 않지만 보아스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사회로부터 가부고 모함 여인으로라는 어떤 편견과 그런 차별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모든 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리더십, 이 리더십이 룻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한나 기도 예언. 그래서 사사에서 뭐로 이어지는 선지자로 이어지는 그 역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기꺼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실한 리더십, 한나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 남편 엄청 불같은,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그런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그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잖아요. 지혜롭게.
그 다음 스렘들이 황대와 적대의 리더십. 선지자를 기꺼이 내가 마지막 먹을 음식을 기꺼이 선지자를 해서 내어드리는 적대와 황대의 리더십. 에스더 공공성.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너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공공성을 해서 리더십이 발휘되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지역사회에서 나의 개인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공공성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에스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현숙한 예의,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자문에서 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 현숙한 예의,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그렇죠?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도왔던,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자들 중에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신약 성경도 되게 등장해지죠. 이런 점에서 여성의 사역은 중요합니다. 여성의 사역은 타자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리더십 역할을 발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는 자꾸 뭐예요? 경쟁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뭐예요? 여성 리더십이 들어가서 뭐예요? 평안을 유지시켜야 되죠. 드보라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지금 몇 년간? 40년간 평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남성의 지배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독립적인 어떤 리더십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 온순한 리더십, 그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인데 여성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자에 물러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그리고 당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속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종속의 개념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돕는 배필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목사님과 당회와 이 남성 위주의 리더십 안에서 가장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가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돕는입니다.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리더십을 그 안에서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타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종속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건 전통적 부여고 유대적 이데올로기고 그 다음 가부장적인 사고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뭐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가장 적절하게 그 속에서 동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여성의 특성을 보면, 기존의 연구를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제주 여성은, 여기 제주 여성 아시는 분 있죠? 제주 여성만 연구했습니다. 제주 여성은 생활력이 강해요. 자립심이 강해요. 생활력과 자립심. 그 다음 경제적인 독립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계 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례나 뭐나 할 때 항상 뭐에 딸도 뭐에 함께 하잖아요. 육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더라. 제주 여성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더라. 라는 것을 특성 가운데 하고, 탈구속적이다. 훨씬 더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육지의 어떤 유교 문화보다 훨씬 더 제주의 여성들은 그런 똑같은 유교 문화 속에 있지만 약간 자유로운 거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분가의 원칙이잖아요. 분가의 원칙. 결혼하면 분가시키잖아요. 그럼 결혼하게 되면 분가시키면 그 아들과 며느리는 그 분가된 그곳에서 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같이 뭡니까? 집안을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종속되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품가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거리 밖거리 살아도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죠. 그 분가의 원칙이 제주 여성들에게 훨씬 더 탈구속적이고 좀 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개념이 분가의 원칙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지에 구속도 분가의 원칙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독립해야 이거 성경적이에요. 우리 제주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성경적이에요. 분가의 원칙입니다. 결혼하면 뭐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분가의 원칙. 되게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주도 여자를 뭐라 할까? 요망지다. 요망지다. 그래서 마지막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성을 보면 다정함. 여러분 다정합니까? 다정함. 여성의 이건 뭐예요? 바람직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바람직성. 여성의 바람직성은 다정해야 합니다. 뭘 아프다 먹으면 발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진함. 그 다음에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기분을 달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좀 더 감성적, 이성적인 것보다 좀 감성적이니까 기분을 이렇게 달래는 거. 온화. 남을 잘 믿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충실한, 남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민감함, 부드러운 말투, 동정적인, 이해심이 많은, 따뜻함, 순종적 이런 것들이 여성으로서의 가장 성향이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주 여성에 있어서의 가장 높게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어머니 시대에 보면 어머니들 동네에서 막 쌓고 듣고 해도 잘 지내요. 매일 싸웠는데 다음날 보면 막 그렇게요. 다 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원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주 여성의 아주 중요한 지향점 가운데 하나는 관계성이다. 이거는 진짜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관계해요. 여러분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주 여성들이 이거 갖고 있대요. 그래서 관계성. 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 동네에 다 갠다. 진짜. 우리 어머니도 뭐 아버지하고 막 싸울 때 그냥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동네 사람하고 싸웠는데 다음날 보면 어머님이 잘 지내요. 뭐 나눠주고 하고 뭐. 그러니까 제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다른 관계성입니다. 이 리더십은 진짜 오늘날 제주 사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의 자질의 관계성. 이것을 잘 해서 두루두루 교회 안에서의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의 남성의 역할보다 훨씬 더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라고 이렇게 해봤는 거죠.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면 제주 여성의 성량은 결국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환경입니다. 척박한 환경. 그런 환경이 제주 여성의 그런 강인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초기 개신교 역사의 여성의 역할과 헌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눴던 같이 또 기존의 어떤 틀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이 개발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바람직한 성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의 바르게 나갈 어떤 성향을 여성들이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를 구체할 때 제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해의 토대로 제주 사회와 성교에서 여성 리더십과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해야 될 점은 저는 서너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여성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와 당회가 제도적으로 목사와 당회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도적인 것을 넘어서 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잖아요.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서의 목사님과 당회는 여성들의 장점, 우리가 쭉 제주 여성을 연구한 결과 제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가, 최대화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여성 리더십들을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 리더십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 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패러다임이 21세기에 맞는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여성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도 이제 여성 리더십들을 잘 개발해서 여성들이 맞는 어떤 리더십을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구조로 교회가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선거하는데 여성 장로는 누가 안 세워요? 여자들이 안 세워요. 세우세요. 여러분 교회 장로는 남자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의 리더십이 있어요. 남자의 리더십이 있지만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누가 해야 돼요? 여성 리더십이 함께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세우세요.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안 찍는다면서요. 이것이 고정관념이에요. 유교적 이념과 가부장적 제도의 개념 속에서 여성들은 웃는 소리나 발소리도 옆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자는 가서 있어야지. 뭘 한다고. 이거 안 돼요. 그거는 정근대화 사고고요. 근대화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제 성경적 리더십은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누가 보완해줘야 돼요? 여성 리더십이 보완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성들이 여성 리더십을 세워요. 그리고 신앙은 누가 더 깊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리더십이 깊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히브리파 가부들은 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는 구제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7명을 세우라 할 때 이 교회는 히브리파의 개념에서의 리더십을 세웠어요? 헬라파 개념의 리더십을 세웠어요? 헬라파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헬라파 배경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겐다가 안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리더십은 항상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성 스스로가 교회 주체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리더들을 세워가는 역할, 여정의 연합회도 리더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리더십을 가진 공동체에서 여성의 아까 바람직한 성,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갈 때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구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에 기반이 있다는 주제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결승보이신 훌륭하신 제주 여성님의 모습과 또 성경 속의 여성의 인물들을 보면서 참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